안녕하세요. 물이용과 관리 강사 김영준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5주 차인데 벌써 대체 숫자원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숫자원이 뭐 어떻게 튀어나온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물 공급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설명을 드릴 때 뭐 이렇게 산 있고 뭐 강 흐르고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도시에서 사람이 모여 살 때 강가에 모여 살다가 그다음에 우물에 모여 살고 그다음 외곽에 모여 살고, 근데 이걸로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댐을 지어서 물을 공급하고 거기에 이제 정수장 짓고, 또 얘네들이 이제 막 하수를 갖다 버리니까 하수 처리장 짓고,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강물이 이렇게 오염되다 보니까 이 강물을 더 이상 끌어다 쓰는 게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댐에서 물을 공급받기 시작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광역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오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물을 현재 도시에서까지 이제 길어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펌프를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물 공급하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도시면은 우리가 물을 대량으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이 댐과 지하수, 이 두 가지에 크게 의존해서 지금 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잘 돼서 뭐 평생 뭐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만, 물환경의 변화가 이제 있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 부족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죠. 크게 이렇게 물 환경의 변화, 뭐 물 부족 이런 거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이미시면 거의 늘 정답입니다.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고 하나가 도시화인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와 전혀 다른 이제 강우 패턴이 보이면서 일부는 홍수가 나고 일부는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해지고 뭐 이러기도 하고요. 지속적인 도시화로 불투시면 증가하고 아스팔트, 시멘트 이렇게 계속 표적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가 와도 옛날엔 상당수가 침투가 돼서 지하수를 이루었는데, 이제 그 침투가 안 되니까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크게 물환경의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제가 아까 기존 물 공급 구조를 이루는 두 축이 댐과 지하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극심하게 가뭄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댐 수위가 이렇게 점점 저하해서 물이 말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댐을 이용해서 물을 좀 더 공급해야지 라고 이제 새로운 댐을 지으려고 하면은, 요즘 이렇게 댐 건설돼서 관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댐을 건설하기도 무척 힘들어요. 뭐 이게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2024년 9월 22일이니까 이번 달 기사인데, 폭염에 줄어든 강우량으로 낙동강 댐에 가뭄주의보가 내렸다 해가지고 댐에 저장돼 있는 물이 점점점 이렇게 말라가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수도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데, 도시화로 인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논밭이 많고 포장 면적이 적었다면 이제 포장 면적이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새로운 지하수가 보충이 되지 않거나 매우 조금만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의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 유출량이 증가됐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땅에는 늘 지하수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땅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요즘 건물 지을 때 막 지하 1층, 2층 아니라 뭐 6층, 7층 막 이렇게까지 짓잖아요. 그렇게 지하를 깊게 파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지하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어디에 모여져서 이용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다 하수구를 통해서 버리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하수가 지하 공간을 개발하면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버려지면서 지하수 수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하수를 계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물이 말라버려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말라가는 제주 용천수 해가지고 올해 1월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지하수 수위가 계속 많이 뽑아쓰고 충전은 잘 안 되다 하다 보니까 20년에 비해서 용출량이 50%나 급감해서 제주도가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기존 물 시스템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물 부족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하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런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물 절약 해가지고 우리가 뭐 변기에 뭐 벽돌 넣고 수돗물 아껴 쓰고 뭐 절수기기 쓰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새로운 수원을 찾는 거. 어쨌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딘가에서 물을 얻을 수 있으면은 뭐 물 부족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수자원 같은 경우는 이 물 절약보다는 새로운 수원 확보하는 측면에서 가까운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수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물이 뭐 지금 있는 거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딨어?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도시에서의 물 흐름을 살펴보면은 도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어쨌든 자연적인 물 흐름은 늘 존재하겠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게 일부는 증발되고 유출돼 가지고 커다란 하천이 있으면 이 하천으로 흐르게 되는 게 기본적인 물 흐름인데, 여기서 일부는 이제 지하로 침투해 가지고 지하수를 잃어서 지하수로 흘러가다가 또 하천으로 이렇게 유출되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되게 자연에서의 그냥 물 흐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도국 외부에서 이제 수돗물을 공급받죠. 이걸 보통 이제 경기도나 이런 지역은 광역상수도 시스템으로 받는데, 멀리는 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광역상수도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쓰고 버려서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이제 하천으로 나가게 되고, 일부는 그냥 지역 상수도라고 해가지고 요 인근 하천에서 이제 물을 공급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일부는 그냥 잡배수라고 해가지고 하수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물도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이 삶으로써 이렇게 상수도가 들어오고 하수도가 나가는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자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 흐름과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 흐름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또 상호작용을 받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광역상수도를 막 하는데 뭐 누수가 발생하면은 지하수가 충전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지하수를 우리가 이렇게 지하수 이용으로 뽑아서 직접 도시에 공급하기도 하고요.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불명수의 형태로 하수에 얘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일부의 지하수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도시에서 물 흐름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기존 물 공급 시스템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댐에서 물을 공급하기 어려워지니까 점점 이 광역상수도가 공급하기 어려워지고, 또 포장 면적이 늘어나고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쓰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돼서 지하수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수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은 우리 그냥 이렇게 하천으로 나가고 있는 비 와서 바로 하천으로 나가거나 이 하수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에서 처리를 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쓰자 라고 하는 게 보통 하수제 이용 혹은 중수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빗물 이거 그냥 비 왔을 때 그냥 유출돼서 하천으로 나가는 거 너무 아깝다, 얘를 어떻게 모아서 써보자 라고 해가지고 빗물 이용이 이제 그 대체 수자원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만약 바닷가가 있으면 저기 바다에 물 많은데 저것 좀 써보자 해가지고 해수담사로 물을 공급하기도 하죠. 이런 하나를 다 이제 통틀어서 대체 수자원이라고 하는데, 뭐 잠깐 정의를 읽어드리면은, 대체 수자원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거나 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자원, 그러니까 댐을 이용한 하천수나 지하수 이런 것들 이외에 새로운 수원 확보 및 수자원 증대 등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수자원, 이런 뭐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제 이용이나 해수담사나 빗물 이용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대체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여기 하수제 이용, 뭐 해수담사, 빗물 이용 외에도 뭐 해양 심층수나 뭐 인공강우나 녹색댐 이런 것도 다 대체 수자원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서는 그래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하수제 이용, 해수담사, 빗물 이용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수 재이용인데, 하수 재이용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폐기물 재이용에 우리가 좀 빗대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폐기물 배출을 할 때 그냥 쓰레기 막 버리면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막 규제를 하고 뭐 캠페인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캠페인 중에 하나가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3가지 해가지고 3R 해서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뭐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수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물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감량화는 우리가 물 절약하는 데 해당을 하겠죠. 물을 쓰는 게 적으면은 아무래도 버리는 게 적으니까. 그리고 재사용이 있는데, 이 재사용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소주를 드시면은 소주병이 초록병인데 이게 보면은 라벨은 뭐 진로인데 뭐 여기 그 병 자체에 뭐 처음처럼 이렇게 양각이 돼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주병 같은 것을 버리면은 이거를 재활용을 할 때 이걸 뭐 다시 녹여서 병을 만들어서 다시 소주를 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부를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소주를 담고 라벨지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재료를 완전 녹이거나 완전 뭐 원료로 다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걸 보통 우리가 재사용이라고 하고, 재활용은 반면에 이제 우리가 소주병을 이제 버렸을 때 이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뭐 초록색 유리색을 가진 뭐 유리공예를 했다.
유리잔을 만들었다. 이렇게 아예 새로운 걸 만들면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이제 엄밀히 이렇게 구분하는데, 재사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쓴 물을 또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 씻은 물로 변긴 물을 내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사용에 해당하고요. 재활용이 이제 하수 재이용이나 중수도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데, 얘를 어쨌든 하수 처리장까지 갖고 가요. 하수 처리장까지 갖고 가서 깨끗하게 얘를 처리한 다음에 그대로 그거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도시로 가져와서 혹은 산업체를 보내서 혹은 농장으로 보내서 쓰는 거를 이제 하수 재이용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꼭 그런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건물 자체 내에서 안에 있는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그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식으로도 하수 재이용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수 재이용 잠깐 정의를 읽어드리면은,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또는 시스템을 우리가 하수 재이용 혹은 중수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하수를 배출하잖아요. 이 배출한 하수를 처리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천에 방류하는데, 얘를 공장에서 쓰거나 하천 유지용수로 쓰거나 뭐 농장으로 보내서 농업용수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지하수 충전용 집수지에 보내서 뭐 지하수를 충전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시 도시로 보내서 도시에서 쓰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다시 쓰는 거를 하수 재이용 혹은 중수도라고 하고요. 심지어 좀 이거를 확장해서 보면은, 얘를 하천에 내보낸 다음에 얘를 다시 쓰는 것도 하수 재이용의 큰 틀 안에 넣기도 합니다. 혹은 여기 정수장에 거쳐서 다시 도시로 공급하는 것도 큰 틀로는 하수 재이용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하수 채운 다음에 또 도시로 공급한 것 자체도 하수 재이용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수 재이용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최초의 하수 재이용은 이제 하수 농장, 그러니까 저번 그 상하수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왔던 하수 농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발생한 하수를 그대로 농업용수로 이용한 사례니까 되게 넓은 의미로 하수 재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외에 약간 현대적 의미로 이제 하수 재이용이 시작된 거는 처음에 이제 미국의 금문공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1919년 관리자들이 부족한 지하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수 이용을 시작했는데, 이 하수를 그때 당시에 높은 기술로 막 엄청나게 처리를 깔끔해서 해서 이용한 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이제 악취에 대해서 민원을 막 제기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하수 처리 시설을 공원 안에 설치해서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은 뭐 인공폭포나 잔디장, 경기장 잔디에 물 주는 용도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1978년에 이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이제 시설이 폐쇄됐다고 해요. 반면에 그랜드 캐니언에도 이제 그 하수 재이용 시설이 되게 옛날부터 들어왔다고 하는데, 1926년에 얘는 완공됐고요. 관계나 온수 난방 장치, 화장실 세척 등의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넓고 커지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수 재이용 자체가 그렇게 막 드문 일이 되진 않긴 했어요. 다만 얘네들이 이제 하수를 재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안에 좀 오염물질이 덜 처리됐거나 뭐 병원균이 남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에 주로 이용이 되죠. 그래서 발전소 냉각용수나 뭐 조경용수, 뭐 농업용수, 뭐 우리 도시로 들어온다면 화장실 세척용수, 뭐 화장실 손 씻는 물이 아니라 변기 내리는 용수, 요런 것만 주로, 요런 걸로 주로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수 재이용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장점은 아무래도 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겠다는데 뭐 따로 우리가 하수를 사는데 돈을 내야 된다던가, 아니면 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이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물을 쓸 때는 계속 하수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양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쉽고 이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당연히 이 하수를 갖고 뭐 이 똥물을 갖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권리 다툼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도 사람이 쓰는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뭐 이러진 않기 때문에 가뭄 기간에도 그 양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물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처리의 경제성이 우수하고 환경에 주는 피해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수 재이용을 함으로써 단점도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수를 재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병원균이나 뭐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잘못된 연결로 인해서 상수도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안에서 이제 막 공사를 할 때 관끼리 막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자들이.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관이랑 하수 재이용관을 이렇게 잘못 접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상수도가 다 오염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접합이나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색칠된 다른 관을,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보라색으로 색칠된 관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보라색 관을 깔고 있죠. 이거는 이제 하수 재이용 관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하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상수관으로 공급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수도는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하는 건데 얘는 마실 수 있는 수준까지는 처리를 안 한 거니까. 그래서 또 별도의 관을 이렇게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도시로 들어가는 별도의 관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 제이용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가뭄도 심하고 이제 지하수도 고갈되고 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데 물이 부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마실 물까지 부족해지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실 물이 부족한데 우리가 하수를 정말 깨끗하게 처리해서 마실 수 있는 물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변기에서 수도꼭지까지 뭐 토일렛 투 탭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이제 실제로 많은 곳에서 또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이제 제용하는 하수 제이용수가 뭐 냉난방 장치, 뭐 조경용수, 농업용수, 뭐 화장실 변기 세척용수 이렇게 마시지 않고 사람의 몸이 닿지 않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면은 이제 물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마실 물까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중수도를 이용해서 음용수까지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무래도 이걸 음용수 단계까지 처리해서 공급하다 보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빡세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고요. 중수도를 이렇게 제한된 용도로 쓸 때는 상수도관이랑 이제 잘못 연결하면은 상수관이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애초에 그 음용수 수준으로까지 정화를 했기 때문에 뭐 파이프랑 뭐 잘못 연결해도 뭐 상수관이나 뭐 얘나 수질이 똑같으니까 거의 뭐 큰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별도의 파이프라인 설치 필요 없이 기존의 상수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를 재처리해가지고 음용수를 공급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보낸 거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하천으로 보내요. 이거를 다시 이제 정수장으로 보내서 이제 음용수로 공급하는 요런 큰 틀로 요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거는 얘를 아예 지하수로 충전해가지고 지하수 충전한 거를 다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음용수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심각한 곳은 이제 처리한 거를 바로 그냥 가정집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에 처리한 걸 바로 그냥 수도꼭지로 연결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초의 하수의 음용수화는 이제 1956년에 캔자스주의 체누투에서 이제 2년간 가동된 게 이제 최초라고 하고요. 1952년부터 1957년까지 워낙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수를 음용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동이 최고 수준일 때는 음용수 공급량의 약 50%까지 공급을 했는데, 다만 이때 이제 최초고 뭐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뭐 물에서 노란색 물질이 발견되고 악취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7년에 이제 가뭄이 끝남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그 이후로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시작으로 이제 다양한 곳에서 하수를 음용수 수준까지 처리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사례예요.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2억 6,600만 리터의 재생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지하로 다시 침투시키고 이 지하수를 끌어와서 뭐 농협용수나 아니면 다시 공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하수를 다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공장이고요. 요거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역삼투압 장치라고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처리된 하수는 이렇게 큰 호수 같은 곳에 담아둬서 지하로 침투되게 하고 이런 것을 다시 뽑아서 쓰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침투하는 곳이 이렇게 모래사장처럼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이제 라스베가스 사례가 있는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4ml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물이 이제 90%를 그 인근에 이제 미드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급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후버댐 건설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급받고 있고, 다만 이게 미국은 약 그 각 주가 이제 나라처럼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드호를 만들었을 때 약속을 해가지고 이 라스베가스가 미드호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관광업이나 호텔업이나 이런 게 워낙 크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 분수, 폭포 각종 물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수요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가지고 여기는 되게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안 좋은 조건 때문에 미국 내 물절약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한 곳이 또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문제, 물 절약 방법이나 물을 다시 쓰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수제 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이 라스베가스에서 활용되는 뭐 관광 및 공연용 분수나 인공호수는 다 이제 하수제 이용수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되게 큰 산업 중 하나가 이제 세탁 공장이래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탁량이 매일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 북부에 세탁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2007년부터 이제 물 재이용을 시작해서 하루에 약 1만 리터 정도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 조경용 물은 다 이제 재생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사용한 물을 잘 처리한 다음에 다시 상류로 보내서 이거를 다시 이용하고, 요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제 서울이 물을 쓴 다음에 얘를 이제 한강에 내보내서 그 인천 앞바다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잘 처리해서 팔당댐으로 넣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고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해진 물의 양이 2톤이라면 일단 미드호에서 5톤을 끌어다 씁니다. 5톤을 끌어다 쓴 다음에 잘 쓰고 하수 처리를 빡세게 해가지고 다시 3톤을 깨끗하게 한 3톤을 미드호에 다시 넣어요. 그럼 5 빼기 3이니까 결국 라스베가스는 2톤만 쓴 셈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양 물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의 하수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라스베가스가 여기 있고, 여기 미드호가 있고, 요게 이제 여기 후버댐이 있거든요. 요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후버댐이면은 여기서 일단 끌어다가 물을 씁니다. 물을 쓴 다음에 이제 하수를 이제 내보낼 때 여기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정화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1단계는 일반적인 하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에 말씀드린 뭐 일반적인 하수 처리를 하고, 2단계로 이제 고도 하수 처리, 약간 빡센 고도 하수 처리를 합니다.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3단계로 이제 습지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습지가 있으면 여기를 처리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미드호로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준 물을 이제 다시 끌어다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수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사례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수량은 2300mm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거든요. 다만 이게 국토 면적이 좁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이나 호수, 하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수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이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빗물을 모은다던가,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수입한다던가, 하수 이용을 한다던가, 해수 담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4가지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하수 재처리소 이용을 통해서 이제 30%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 수준으로 처리해가지고 수돗물로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뭐 하수 재처리한 물은 새로운 물이다 해가지고 뉴워터라고 아예 브랜드까지 맞춰서 이게 생수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러냐, 이게 물에서 이제 하수를 내보내면 얘를 하수 처리장에서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기는 어디 거치지 않고, 아까 뭐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하수 거치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미드호를 거쳤는데, 여긴 그런 거 거치는 거 없이 바로 수도꼭지로 바로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그 하수 재처리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음용수 수질이고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한 물의 한 10%는 식수로, 70%는 반도체, LCD, 초순수 공정 등에 사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하수 재이용을 통해서 음용수를 공급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 뭐 긍정적인 사례,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면은 뭐 당연히 실패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투움바 사례인데, 이 투움바가 호주에 있는 지역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아마 그 아웃백에 가면 투움바 파스타 있잖아요. 이걸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수량이 만수의 한 34%까지 내려가니까 좀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2005년에 시장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생수 음용수화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하수 재처리수를 이용해서 음용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에 이제 주민 재생수 사용 거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 투표에 붙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제 설명회를 갖는다던가,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한다던가, 그래서 keep our future flowing, vote yes 해가지고 yes에 투표하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it's okay to say no 해가지고 no에 투표하라, 이렇게 선거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또 노우에 이제 투표하라는 건데, dogs drink water from toilet, human don't, 그리고 vote no 해가지고 개들은 요 변기물, 이렇게 변기물을 마시는데 사람은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우에 투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선거 운동을 했는데, 주민 투표에서 65%의 반대로 이제 결국 부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 2009년에 퀸즐랜드에서 38km 길이의 거대한 수도관이 건설돼서 물 부족을 해결한 사례인데, 이게 만약 하수를 이제
사용했으면은 이거의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충분히 그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해요. 다만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나게 긴 관의 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결국 음용수를 공급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수의 음용수화가 늘 성공하는 거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아무래도 개는 이런 물을 먹는데 우린 먹지 않는다 라던가, 아니면 신종 오염 물질이 나오니까 위험하다 라던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초기 하수 재이용 프로젝트는 이제 주민들 동의 없이 보통 진행이 됐는데, 시민의식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런 데 관심이 갖다 보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정치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뭐 수십 년 동안 뭐 문제 없이 이제 운영되고 있었지만 앞으로 무조건 안전하다, 그러니까 100%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뭐 과학자 입장에서는 100%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고요. 또 주민들이 반대하면 정치가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정책 결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다음에 이제 또 뽑혀야 되니까 당연히 비난을 적게 받을 일, 그러니까 좀 안전한 길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발하게 적용되는데, 이제 적용되는 것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하수 처리 방식 해가지고 생태학적 하수 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영어로는 이콜로지컬 세니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제안된 개념인데,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활용되고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보통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뭐 종이는 종이, 뭐 캔은 캔, 뭐 병은 병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면은 아무래도 자원의 재활용 효율이 향상하고 뭐 쓰레기량이 감소하고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수도 이렇게 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자, 이게 이제 생태학적 하수처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은 대변, 소변은 소변, 중수는 중수, 빗물은 빗물 이렇게 나눠서 버리자, 뭐 이렇게 하면은 분리수거의 그 장점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데, 생태학적 하수처리의 중요성 해가지고 아무래도 하수의 재활용 효율을 향상시키게 되고 총 하수량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정에서 배출하는 하수 그 성분을 저번에도 봤잖아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부엌이나 목욕탕 이런 데서 배출되는 게 높고, 질소나 인 이런 영양물질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게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각각을 처리하자. 그래서 대변이나 소변은 이게 질소나 인이 풍부한데 이게 비료 성분이니까 모아서 따로 퇴비를 하고, 이렇게 얘네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변과 소변이 없으니까 좀 덜 오염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간단한 처리 후에 재활용을 하자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콜로지컬 그 생태학적 하수 처리의 그 개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인데, 기존에는 상수도 들어오고 음식도 들어오고 빗물도 들어오서 야 다 하수가 돼서 그냥 하천으로 나가고 이게 그냥 오염됐는데, 이제는 순환 구조를 만들자 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그냥 상수 들어왔다 나가고 그 비료 공장에서 뭐 질소인 들어왔다 나갔으면은 상수도 이제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순환시키고, 질소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퇴비화를 통해서 순환시키고,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 하수 처리가 뭐 좁은 의미로는 사람의 소변과 대변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존의 하수와 분리하여 물질 순환에 사용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동시에 깨끗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대변과 소변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퇴비화 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뭐 인간의 생활에 있어 발생하는 물질들에 대하여 생태학적 관점의 내부 순환을 통해 자연환경으로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또 사실 기존 도시에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별로 적용된 사례가 사실 많진 않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이제 시골 지방, 뭐 농촌 지방에 따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고 이 화장실에 모인 퇴비를 이 농사에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도시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건립된 사례도 있긴 한데 이게 아직 뭐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생태학적 하수 처리용 변기인데, 여기는 무조건 소변도 앉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소변은 여기 앞에 요 작은 구멍으로 모여지고, 대변은 이 뒤에 큰 데로 모여져서 따로 분리돼서 퇴비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해수담수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담수화는 여러분들 뭐 다들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바닷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수돗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해수담수화라고 하죠. 그래서 해수담수화 뭐 정의 읽어드리면은 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직접 사용하기 힘든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일련의 수처리 과정을 해수담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물 끌어와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소금이나 기타 인의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깨끗한 물만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담수화 역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상론이라는 책도 썼는데 여기에 소금물이 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은축하여 물이 되면 물에서 단맛이 나게 되며 다시 소금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옛날 고대 그리스부터 이런 해수담수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지표수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의 양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해수담수화를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대량의 물을 얻는다던가 뭐 공장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직업 특성상 이 해수담수화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다에서 오래 이제 운항을 하는 그 선원들은 이런 해수담수화 기술이 필요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14세기 선원들이 원시적인 형태의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식수를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 왼쪽 아래 그림이 이제 바닷물을 통해서 이제 식수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항아리에다가 먼저 바닷물을 뜬 다음에 요 위에다가 스펀지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끓여요. 그럼 이게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스펀지에 스며들어서 스펀지에 갇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물을 먹을 때는 이 스펀지를 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만 마시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90년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해수담수화 기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정부에 이제 멀리까지 나가서 식수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 뭐 전쟁하고 싸우고 해야 되니까 이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주둔 중인 군인들에게 식수를 보급한다던가 아니면 멀리 떨어진 철도 차량 기지나 군대 주둔지에 물을 공급한다던가 뭐 이럴 때 이런 해수담수화 시설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해수담수화 시설이 아무래도 물을 얻을 수 있지만 대신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이제 아랍이나 사우디 같이 물이 부족하지만 뭐 석유 같은 게 많이 나서 에너지는 풍부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이 건설되고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량 에너지 소비 때문에 물 부족이 극심하지만 주민이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동 같은 지역에 이제 소수 지역만 이제 설치가 됐었고요. 이후에 이제 정부의 투자나 중동 국가의 경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1960년대 담수화 공장이 많이 설치됐고 그래서 쿠웨이트의 경우에 하루에 3,800만 리터의 물을 해수담수화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기술이 발전되면서 효율적인 역삼투압 기술이 개발되고 이로 인해서 시스템 처리 속도가 올라가고 에너지 소비량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난한 지역까지 퍼지게 되면서 카리브해나 중동 기타 지역으로 담수화 시설이 확장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해수담수화 주요 기술의 발전 역사 뭐 이런 걸 말씀드리면 처음엔 다단 증발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열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면 이거를 응축시켜서 물을 생산하는 식으로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설치된 시설들은 이런 방식을 썼는데 이거를 좀 더 효율 좋게 만든 게 이제 다단 효용 증발법이라고 해가지고 진공 상태 뜨거운 금속관의 표면에 해수를 분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응축시켜서 얘를 담수화시킨 그런 기술인데 뭐 기초적인 기술 방식이나 이런 건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발되어 오다가 이때까지는 물을 어쨌든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응축시키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역삼투압법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끓였으면 이제는 여기 반투막을 놓고 해수를 넣은 다음에 압력으로 얘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를 근데 요 막이 물은 통과시키지만 소금은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막이어서 여기 통과한 것들은 이제 깨끗한 담수가 돼가지고 이 물은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삼투압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공장들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런 다단 증발법, 뭐 다중 효용 증발법, 뭐 이런 거 기술 같은 걸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해수를 담수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SF가 여기 다단 증발법이고 뭐 MED가 뭐 다중 효용 증발법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그 RO가 이제 역삼투압이거든요. 그 RO도 이제 개발이 계속 되는 건데 이러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뭐 극적으로 거의 5분의 1 수준,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됐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수담수화에도 그래도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바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이용하다 보니까 절대 물이 마르지 않고 어느 순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가뭄 따위는 있을 수가 없죠. 뭐 그래서 물을 아주 뭐 기술 해가지고 에너지만 쓰면 무한히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바다의 수질이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요 처리 프로세스만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수량 수질적으로 안정적인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요것도 이제 바다를 쓴다는 건데 이게 바다를 쓰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주변에 바다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날 아무리 물이 부족해서 해수와 담수화를 하고 싶고 뭐 돈도 많고 기술도 있고 해도 근처에 바다가 없으면 완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문제죠. 이 해수 담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역삼투 방식으로 이제 운전을 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 전체 그 운전비 돈 드는 거의 비율 중에 약 60%가 에너지 비용으로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뭐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물고기를 흡입하는 문제라던가 그래서 이렇게 뭐 판 같은 거에 물고기 애들이 이제 낑겨서 죽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 농축수를 배출하는데 이게 엄청난 굉장히 고농도의 소금물이잖아요. 근데 이 바다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금 농도에 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바닷물 정도의 농도로 이제 있는 곳에서 얘가 뛰놀다가 갑자기 고농도의 농축수가 오니까 여기 생명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분 아무래도 이제 바닷물에서 소금 뺀 거다 보니까 당연히 소금 염분 농도가 높겠죠. 이런 거를 그냥 해버리니까 요 근처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례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퍼스 사례예요. 이 퍼스가 호주 서남쪽 여기 서남쪽 여기였는데, 퍼스, 여기가 이제 퍼스거든요. 여기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호주 내 이제 큰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 30년 동안 강수량이 약 20% 감소하다 보니까, 퍼스 댐을 흘러도는 물의 양이 약 75%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부족해지니까,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수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루 약 25만 톤의 담수를 생산 중이고, 이를 통해 퍼스시 물 수요량의 약 17%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퍼스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해수담수화를 짓겠습니다 했을 때 와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단점들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반대 여론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한 그런 사례 중 하나인데 첫 번째로 이제 문제 제기됐던 게 배출수 문제. 그래서 배출수가 굉장히 고농도의 소금물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여기 호주 주변 생태계 요 앞바다 생태계가 다 죽지 않냐.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설치하는 곳에서 그럼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관 하나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관을 40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뽑아서 이거를 나눠서 분산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비록 고농도의 소금물이 나가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인근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매우 적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설치해서 그 근처를 살펴보니까 이 배출수 근처에 해마가 살 정도로 굉장히 수질이 깨끗해서 굉장히 요런 배출수 문제를 잘 해결한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쓰는 문제.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고 또 요즘 뭐 기후변화가 심한데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 공장을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할 때 이 건설사가 해수담수화 공장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태양열과 풍력발전소 같은 거를 같이 건설을 약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장을 돌릴 때 우리가 화석연료로 사용을 최소화하고 풍력과 태양열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실제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수담수화 공장이 이제 풍력 에너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례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물이 부족한 나라 중 하나예요. 요즘 안 그래도 뭐 전쟁 때문에 굉장히 핫한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막이 많고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해수담수화 시설이 적극적으로 건설됐고요. 그래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여기 빨간 점들이 있는 데가 이제 다 해수담수화 시설이 건설된 곳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건설할 때 이 옆에다가 발전소를 같이 지었대요. 발전소에서도 물을 쓰는데 발전소는 물을 언제 쓰냐면은 막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그걸 식히는데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를 식히는데 물을 썼으면은 이 물의 온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그냥 바로 끌어가지고 얘를 끌어서 해수담수를 한다면은 뭐 0도에서 100도까지 100도를 올려야 되는데 발전소 냉각용수로 쓰면 얘는 한 50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50도만 올리면 되죠. 그러면 옛날에는 100도 올려야 되는데 이제 50도만 올리면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설 비용이나 운영 비용을 굉장히 극적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물 공급량의 약 이스라엘 내 물 공급량의 약 15%를 공급하고 있고 향후 3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 지어졌던 해수담수화 시설이라고 하고요. 이게 현재 이렇게까지 많이 크게 발전됐었다고 해요.
뭐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두산중공업이 이런 해수담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그 중동에서 이 해수담수를 건설하고 했는데 정작 국내 같은 경우 이제 해수담수화 시설이 뭐 소규모로 섬 지역이나 이런 곳에 몇몇 곳에 설치된 곳은 있어요. 다만 제일 좀 유명한 뭐 부산 기장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이 되게 지금 애물단지처럼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애물단지가 된 2천억 해수담수화 시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건설하고 이거를 통해서 식수나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우리가 못 믿겠다 하고. 근데 이 주민들의 말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 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이 여기 건설됐는데 12km 떨어진 곳에 이제 핵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고 중수도로 그 냉각수로 쓰고 이제 내보내는데 요게 핵 오염물질에 포함될 수 있는 물을 가져다가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면서 이 물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거 이제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거 뭐 미국 수도 품질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5년 이게 이제 19년 기사죠. 그래서 100% 산업용수로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기사에 이게 무산됐다 뭐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처음에 뭐 한울 원전의 국내 원전 최초 해수담수화 설비를 준공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반면에 또 요 2천억짜리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은 여전히 10년째 멈춰서 활용 방안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죠. 이게 이제 올해 5월 기사인데 여전히 아무튼 그냥 약간 버려진 상태로 있고 계속 그래서 운영 관리비로 몇 억씩 그냥 쓰지도 않는데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빗물 이용 시설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받아서 간단하게 처리한 다음에 저장소에 모아뒀다가 그냥 다양한 용도로 이를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스타시티 빗물 이용 시설인데 여기 탱크가 이렇게 3개 있죠? 요게 한 통 합쳐서 이제 3,000톤인데 빗물을 여기 이제 받아두었다가 뭐 화장실 용수나 조경 용수나 청소 용수나 냉각수 이런 다양한 용도로 쓰는 시설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발전적인 형태고요. 되게 사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빗물 이용 시설의 형태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에 지어진 건데 학교 건물이 있으면 여기 지붕면에 탱크를 연결하고 이걸 수도꼭지로 연결해서 이제 물을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좀 과감한 형식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진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홈통에 바켓 이런 드럼통을 하나 놨죠. 그래서 비가 오면 여기 이제 비가 오면 여기 이제 물을 받고 요거를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더 뭐 이렇게 뭐 진보적인 형태의 빗물이용 시설은 이런 것도 이제 빗물이용 시설이라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정원을 만들 때 사람 다니는 길보다 낮게 이게 흙을 파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여기 물이 고여서 정원 용수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빗물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뭐 물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 또 물순환 회복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얘를 지하로 넣어주는 효과도 있고 또 비가 오면 한번 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홍수 방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빗물 이용 시설 간단한 구성을 보면은 먼저 비가 내리면 비를 맞는 집수면이 있는데 보통 지붕면이나 불투수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넣으면 너무 더러우니까 뭐 너무 더럽다기보다는 더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걸러준 물을 이제 이런 물탱크에 이제 잘 넣어놨다가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니터링 시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빗물 이용 시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일단 장점으로는 비가 이제 안 내리는 곳은 없잖아요. 비는 모든 지역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섬이나 산간지방 같은 곳에 얘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아무래도 요게 그냥 뭐 복잡하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단순한 형태로 띄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간단하면서도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들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운영 비용이 굉장히 싸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빗물이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에 별다른 처리 시설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또 빗물 이용하면서 홍수 방지나 물순환 회복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게 비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비가 안 오면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수량이 워낙 민감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봄, 가을, 뭐 봄, 겨울 이럴 때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물 부족이 이제 해가지고 가뭄 나고 이런 거는 사실 봄, 겨울 뭐 이때니까 정작 가뭄이 나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쓸 수 없고 물이 많을 때는 물을 쓸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여름에 받아놓은 물을 뭐 겨울이나 봄에 쓰려면은 엄청나게 큰 물통으로 되게 오랫동안 보관해 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거를 설치할 때 비교적 큰 물탱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는 이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는 좀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사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대학원 기숙사 건물에 이렇게 200톤 규모의 이제 빗물 이용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뭐 수지를 찍어 보면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좀 이게 좀 탁도가 이렇게 좀 높긴 하지만 들어와서 저장된 민물은 되게 깨끗한 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H 같은 경우도 뭐 산성비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의외로 pH 보면은 되게 중성 범위나 뭐 어쨌든 이게 음용수 수질 범위 내의 기준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같은 경우는 아예 음용수 수질 기준을 완벽히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빗물 이용 시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어떻게 보면 유명한 시설이 이제 스타시티에 설치된 빗물 이용 시설인데 이 광진구에 이제 스타시티가 들어오면서 여기 빗물 이용 시설이 굉장히 3,000톤 규모로 크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된 배경 자체가 원래 이 스타시티 건물이 건국대학교 야구장 및 축구장 부지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포스코가 사면서 이거 스타시티랑 백화점을 지으려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지을게 라고 이렇게 광진구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맨 땅에다가 이런 포장된 면을 하니까 당연히 불투수면이 증가하죠. 불투수면이 증가하니까 지하수 충전이 당연히 안 되고 이게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광진구에서 요거를 허가 안 해주고 야 너 이거 맨 땅에 있던 거 이거 올리면은 홍수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서 여기 위험이잖아.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공사를 허가해 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광진구에서 태클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포스코공사는 이걸 지으려고 이제 머리를 막 굴리다가 그러면은 빗물 이용시설을 우리가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빗물 이용시설을 지으면 여기 3,000톤 규모의 저장조가 들어오고 그럼 비가 왔을 때 어쨌든 3,000톤만큼은 얘가 담아다주는 역할을 하니까 불투수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빗물 이용시설이 되게 친환경 시설 중 하나로 들어가고 어쨌든 홍수를 저감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너가 그거 해주면 내가 인센티브 줄게 라고 해가지고 광진구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를 더 높게 지으면 이거 한 층에 거의 뭐 10억씩 하니까 뭐 10억이 뭐야 20억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거죠. 그래서 광진구 입장에서도 좋고 포스코 입장에서도 좋고 뭐 이런 되게 어쨌든 되게 윈윈한 그런 사례 중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재원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탱크 3개가 건설돼 가지고 홍수 방지나 물 절약이나 비상용수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이제 활용된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대부분 이렇게 물 공급이 어려운 섬에 이제 많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사례 중 하나가 이제 기도라고 이제 이게 이제 요 기도 말고 섬 이름이 기도예요. 뭐 독도, 울릉도 하듯이 기도 이런 섬인데 이게 목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2시간 들어가야 되는 섬이거든요. 근데 이 섬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자원이 없다 보니까 물 부족에 항상 시달렸는데 이때 이제 빗물을 이용해서 식수 공급을 하는 사업이 추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집들을 조사해 가지고 탱크 설치하고 필터 설치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침전도 있고 필터 있고 이런 구조를 갖고 설치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음용수를 설치했는데 되게 슬프게도 설치하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여기 상수도가 들어와서 이 시설의 그 운영이 애매해진 그런 좀 슬픈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거 왜 그래서 이제 요런 약간 물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얘가 설치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이게 해외 뭐 좀 가난하거나 물 부족한 지역, 뭐 섬 지역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 굉장히 작은 섬들이 많거든요. 가난하고 작은 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곳에 이렇게 빗물 시설들이 이제 들어와서 용수나 음용수 같은 걸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화천이나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런 빗물 이용수를 설치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사례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체 수자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다들 수업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